학교도 제대로 나온 것도 아니고 1억까지 망했구나 약간 이런 생각이었는데 주식을 맥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돈이 되는 거 한번 보니까 시간을 갈아 넣자. 1년에 100기업 정도는 다니려고 했습니다. 와, 근데 이제 진짜 애널리스트로 간다면서요. 주린이 문탑 넘을 수 있게 손잡아주는 강의 하나 마련했습니다. 얻어가실 것들은 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월간 이선엽 2026년 2월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아이고 바쁘신데 항상 또 우리 아닙니다. 와이스트리 또 예. 구독자분들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투자 나침반. 저희가 올해부터 이제 이름을 바꾸죠. 여기 이제 3월부터 시작을 해야 예. 되니까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 미리미리 생각해 두십시오. 저희가 또 이제 알려드릴게요. 코스피가 오늘 저희가 2월 10일 수요일 오후에 촬영을 하고 있는데 AI 버블론 우려도 예. 있었고 네. 조정을 받는 때에도 있었고 한데 거의 또 이제 5,300 중반 넘어서 5,400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크게 노이즈에는 이제 흔들리지 않는 시장 이렇게 보십니까? 노이즈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 노이즈가 많은 이유는 많이 올랐기 때문입니다. 예. 이제 오른 거를 놓고 보면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울 수 있고 또 일부 투자자 입장에서는 팔고자 하는 즉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가 그쵸. 되게 커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이제 이와 관련된 노이즈가 없을 거냐라고 생각을 하면 더 많아질 가능성이 높죠. 특히 앞으로. 네. 최근에는 노이즈의 종류가 좀 달라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난해 연말에는 노이즈의 종류가 미국의 빅테크 기업이 너무 많이 투자하는 거 아니냐. 네. 그래서 재무적으로 감당 가능하겠느냐. 또는 돈도 벌지 못하는데 나름대로 이런 정도면 버블 아니겠느냐. 이런 논란이 컸다라면 지금은 AI가 이제는 나름대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든 거죠. 네. 뭐 클로드 같은. 그러다 보니까 야 이런 AI가 나오면 저런 산업은 도태되지 않겠어? 이런 쪽으로 방향이 좀 바뀐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기존에도 그랬지만 AI가 제일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존에 있었던 시스템이나 사람을 대체할 수 있는 우려가 제일 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지금 산업별로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죠. 최근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보통 SaaS라고 불리는 SaaS, 예. 소프트웨어 기업들. 예, 소프트웨어 기업들이죠. 소프트웨어로 서비스하는 기업들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들 기업이 클로드가 나오면서 클로드가 이제 그냥 나온 게 아니라 클로드가 나오면서 이미 시장에서는 이게 반영이 되고 있었어요. 투자자분들은 최근에만 보셨겠지만 사실 미국이나 유럽에 있는 이 소프트웨어 관련 기업들은 한 달 내내 하락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독일의 시가총액 1위가 아시죠? SAP라는 회사잖아요. 소프트웨어 기업이죠. 예, 그 회사가 우리가 보통 아는 게 ERP라고 해서 인사관리나 아니면 그렇죠. 이런 시스템 하는 회사인데 정말 한 달 내내 흘러내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마지막에 좀 반영이 된 건데 핵심은 하나인 거죠. 결국은 이런 어떤 새로운 AI가 나왔었을 때 기존에 있었던 소프트웨어 관련 기업들은 이게 대체가 될 수 있어. 그러면 내가 굳이 이 소프트웨어 기업을 쓸 필요가 없으니 라고 생각을 해서 주가가 많이 하락했었는데 네. 이게 과연 이번으로 끝날 거냐 이거죠. 앞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AI는 더 좋아질 거고 더 많은 산업과 관련해서 더 획기적인 AI들이 나오면 그때마다 시장에서는 그 관련 기업들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출렁일 수밖에 없는 노이즈들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이게 아닙니다. 근데 뭐냐면 그런 노이즈가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뭐냐면 그 노이즈 이면에 있는 건 딱 하나예요. 결국 AI가 이렇게 돈을 벌 수 있구나라는 걸 우리한테 보여준 거예요. AI는 성장한다. 그렇죠. 투자 계속 성장했고 되게 강력해졌고 왜냐면 우리가 기존에 있었던 돈 주고 쓰던 거를 대체할 정도로 강력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새로운 어떤 이슈들이 나온 거고 투자자분들은 이제 야 이것 때문에 이 기업이 어려워지지 않겠어라만 볼 수 있겠지만 실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드디어 이 AI가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기 시작을 했구나. 그리고 이 비즈니스 모델은 우리가 생각해도 기존에 있었던 기업을 위협할 정도로 굉장히 획기적이고 강력하구나라는 거에 대한 반증이라는 얘기인 거죠. 네. 그럼 중요한 건 뭐냐면 기존에 있었던 기업들이 무너진다라고 하면 무너지는 것 반면에 누군가는 그걸 다 가져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시장에서는 저희들이 볼 때는 질서의 변화가 시작됐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옛날에 네이버라든가 아니면 야후라든가 이런 어떤 그 검색 엔진들이 나오면서 브리테니커 백과사전이 도태됐던 것처럼
뭔가 이것도 지금 당장 어느 기업이 어떻게 되고 어떤 기업이 어떻게 될지 쉽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이제 우리는 앞으로 이 시장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결국 이 질서의 변화, 이건 시장의 하락이라는 게 아닌 거고요. 아하. 새로운 질서의 변화고 누구는 수혜를 받을 거잖아요. 그 수요가 없어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린 여전히 세무를 필요로 하고 우린 여전히 법률 서비스를 필요로 해요. 그런데 내가 필요로 했던 사람들이 기존에는 여기와 관련된 소프트웨어 업체였는데 이제는 이 거대 모델로 가면 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니까 사실은 누군가 하나는 되게 좋아지는 거고 나머지는 어려워질 수 있는 그런 그림으로 가는 건데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지켜보실 필요가 있고 중요한 건 AI 기업들이 돈을 벌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기 시작했다라는 게 가장 큰 핵심적인 거고 그래서 지난해에는 우리가 분명히 투자가 너무 많지 않아라는데 핵심이 있었다라면 지금은 AI 모델이 너무 강력해서 기존에 있던 기업들이 위협을 받아라는 거니까 이제 이게 바뀐 거죠. 그래서 미국에서 일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와 이것 봐라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이런 소프트웨어를 쓸 필요가 있나 이런 어떤 의구심들이 들었다라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죠. 저는 그런 측면에서 시장을 바라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런 노이즈는 앞으로도 일어날 거고 아마 저희 촬영하는 그 새벽에도 금융주들이 아마 그런 영향을 받았다라고 알고 있는데 앞으로 AI 모델이 더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특정 산업에서 특정 어떤 기업들 같은 경우는 분명히 뭔가 위협받을 수 있는 여러 요인들이 생기지 않을까. 네. 그런데 이건 전체적인 시장을 망가뜨리는 요인이다라기보다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새로운 어떤 질서의 변화 측면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왜? 누군가는 수혜를 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바라봐야 될 곳은 그럼 수혜를 보는 쪽은 어느 쪽인가, 그쵸. 피해를 보는 쪽은 어느 쪽인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나눠서 그래도 우리는 수혜를 보는 쪽에 뭔가 포커싱을 그렇죠. 주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장의 하락이 아니라 질서의 변화가 네. 생겨나는 거다. 근데 다만 그 사이에서는 혼돈의 시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쪽에 유리병 깨지는 것만 보이는 거죠. 근데 여기서 플라스틱 병 나오고 스테인리스 병 나오는 맞습니다. 거를 못 보고. 네. 사실 그걸 더 봐야 되는 거고요. 당연히 그 기존에 있던 들고 있는 기업들 중에서 그게 어려워진다면 긴장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일단은 긴장을 하면서도 정말 우리가 대체가 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은 반드시 해야 돼요. 그런 것들이 나왔다고 해서 꼭 대체가 되는 게 아니라 대체가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고 그러면 대체가 안 됐을 때 그 기준이 뭐냐도 반드시 있을 건데 지금은 조금 막연한 것 같아요. 좀 막연하게 이런 것들이 나왔으니 이런 것들이 필요 없어지지 않겠어라는 막연함이 있지만 시간이 지나 보니까 꼭 그렇지만도 않았던 거죠. 그렇다 하더라도 기존에 있던 이런 것들을 쓰면 새로 나온 AI를 기존에 있던 기업들이 쓰면 더 강력해질 수 있는 기업들도 생겨나고 있는 것도 사실인 거고 네. 여러 가지 면에서 따져야 될 것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속단하거나 너무 지레짐작으로 할 게 아닌 거고 실제 그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있다거나 아니면 내가 바라보는 기업들이 부담을 많이 받고 있다라면 그 부담이 정말 부담인지 아니면 시장에서 그냥 우려인데 너무 막연한 그 우려인 건지 그건 반드시 전 따져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제 아닌 경우가 꽤 많았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게임주들도 한동안 안 좋다가 AI로 대체될 수 있다 우려 나오다 오히려 AI로 개발을 더 빨리 하고 신속하게 하고 비용도 낮추면서 더 나은 게임을 만든 회사가 있을 거고 이것도 막 구분해 봐야 되는 거고요. 사실 지금 이거 얘기하면서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한 게 뭐냐면 예. 지금 이 AI 시대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상상치도 못한 변화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지금 이게 시초라고 보고 예. 그 이후에 더 많은 일이 일어날 텐데 그 변화가 어떤 변화일까? 그다음에 그 변화의 핵심은 뭐지? 그러면 그 변화 핵심 중에서 수혜가 되는 기업은 어떤 걸 거고 피해가 되는 거 어떤 걸까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데 시장에서 계속 우리한테 우려만 전달하는 것 같아요. 계속해서 이러니까 이 기업들은 다 어려워질 거야. 이러면 어려워질 거야 해서 너무 단편적인 면들만 많이 보여주고 진짜 큰 변화는 보여주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보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시장에서 제일 두려운 거는요. 이런 변화가 두려운 게 아니라 변화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질서의 변화인 거지 실제 아예 수요가 없을 때 뭐 다 필요 없고 앞으로는 법률 수요도 줄어들 거고 세무 수요도 줄어들 거고 이런 것도 다 줄어들 거야. 이게 우리한테 두려운 거예요. 그런 것들은 정말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놓고 봤었을 때 그게 아니라 뭔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새롭게 대체되면 대체되는 쪽은 또 새로운 성장을 할 수 있는 거니까 너무 부정적으로 시장을 보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보자. 있는 그대로인 건 질서의 변화인 거고 질서의 변화에서 그러니까 좀 더 큰 단에서 봐야 돼요. 자꾸 얘들이 피해를 봐라고 하면
피해를 보면은 반드시 꼭 같이 생각해 주세요. 그럼 누가 수혜를 보지? 떠오르는 얘가 피해면 누구는 수혜인 거예요. 그 1번은 그걸 봐야 되는 거고, 두 번째, 구체적으로 피해를 하는데 어떤 피해인 거야? 그래서 정말 대체가 되는 피해인 거야? 아니면 실제는 우려만 있었던 거지 피해가 아닐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러면 실제 우려만 있다라면 저가 매수가 될 거고, 정말 따져보니까 피해가 될 수도 있겠다라면 종목을 교체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구체적인 부분까지 여러분들이 따져보시지 않는다라면 제가 볼 때는 되려 기사만 놓고 제가 보기엔 오판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그 질서의 변화를 읽기 위해서 우리가 예. 월간 이선엽 시간을 듣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직도 좋아요를 안 누르셨다면 근데 또 여기에서 이제 고민이 되는 건 그거예요. 그러면 AI 투자가 과연 지속 가능한가? 얼마나 지속될 것인가? 저기 앞에 있는 기업들이 하나둘씩 이제 자빠지기 시작을 하면 혹시나 그런 인프라 쪽에도 뭔가 이상 증세가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염려인 거죠. 왜 그 염려를 지금 해요? 그걸 왜 우리가 해요? 저는 그게 별로 이해가 안 됐어요. 저는 많은 분들이 우리가 AI를 제대로 아나요? 모르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면 지금 있는 미국에 있는 기업들도 천문학적인 투자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왜 우리가 걱정을 합니까? 그냥 그렇게 해서 나중에 살아남는 기업만 사면 되는 거지. 그리고 지금도 많은 기업들이 여전히 그 투자를 할 수 있는 재원들이 있잖아요. 네. 안 되면 증자를 하면 되는 거고, 안 되면 채권을 발행하면 되는 거고. 그런데 최근에 그 관련 기업들이 채권을 발행했더니 어땠나요? 막 되게 돈이 반응이 몰리죠. 좋았죠. 구글 예, 알파벳 맞습니다. 비롯해서. 예. 저는 좀 재밌는 게 뭐냐면 왜 사람들이 너무 앞서서 저 기업들이 투자할 수 있을까 우려를 하는지 사실 너무 앞서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럴 필요가 없고 이 기업들은 이제 생존을 위해서 하는 거고 생존을 위해서는 투자 금액이 얼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살아남기 위해서 더 좋은 AI를 만들어내야 되는 게 더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떤 방식으로 하겠죠. 물론 나중에 이런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 주가 측면에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건 인정을 합니다. 아무래도 채권을 하든 아니면 그게 유상증자를 하든 어떤 식으로든 간에 미국 입장에서 놓고 보면 굉장히 좀 쉽지 않죠. 왜냐면 이제 이런 거죠. 미국 기업들 입장에선 벌어들인 돈의 상당 부분이 투자가 되니 이전만큼의 주주환원 정책이 없을 수도 있는 거고 재무적으로도 옛날보다 안 좋아질 수도 있는 거고 뭐 그런 거면 그렇죠. 되겠지만 반대로 생각해 볼게요. 미국에 있는 기업들이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 기업들은 어떻게 되나요? 더 좋아지죠. 네. 투자를 하는 기업은 미국 기업이지만 투자를 받는 기업은 우리나라 기업이죠. 네네네. 그렇죠? 그럼 투자하는 사람들이 부담스러운 거지 투자 받는 쪽은 논하는 지금 거죠. 논하는 거죠. 네. 그것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누가 누굴 걱정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 AI 투자 인프라 쪽으로 우리가 많이 하고 있는 제조업들이 네, 있다 네. 보니까 이쪽은 거의 뭐 영향 없고 그냥 니들끼리 알아서 경쟁하고 알아서 없는 게 많이 아니라 사가라. 대박인 거죠. 네. 말 그대로 지금 있는 게 아니라 부족해서 못 가져가는 거잖아요. 그 우린 가격 계속 올려봤는데 그 부담 미국 기업이 받는 거죠. 왜 우리가 미국 기업이 부담받는 걸 고민을 하시냐는 얘기예요. 그죠? 이 고민이 미국 기업이 고민인 건 비용도 많이 들지만 너무 비싸진 건데 그 비싸게 파는 건 우리인데 네. 우리가 지금 아메리칸입니까? 그럴 필요도 없고 그냥 시장이 항상 그래요. 그게 미국이 아니라 누가 됐든지 간에 누구는 그 비싼 비용을 치르면 누구는 그 비싼 비용을 받는 거잖아요. 네. 그럼 우리의 선택은 그 비싼 비용을 받는 쪽을 택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이 사람들이 얼마나 어떻게 투자할 거냐 물론 나중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겠지만 지금부터 너무 그렇게 미리 걱정할 필요는 없는 단계지 않느냐. 왜? 지금은 쉽진 않더라도 자금 조달이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다. 다만 그 금액의 크기가 크다 보니까 그런 거죠. 예. 대신에 뭐 나중에 진짜 이거는 뭘 해도 감당 안 될 텐데 그때 문제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때는 뭐 그때 가서 또 고민하면 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벌써부터 염려할 필요 없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AI 인프라 가장 대표적인 기업들이 반도체고 네. 또 정말 오래전부터 말씀해 주셨던 뭐 발전 전력기기 네. 쪽도 유효한 거고요. 뭐 달라지는 건 없다라는 거죠. 예. 그 사이에 노이즈의 종류만 바뀔 뿐. 항상 체크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HBM도 그렇고 D램도 그렇고 지금 뭔가 병목 현상이 심해지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대세에는 이 역시 문제는 없는 거고요. 최근에 이제 D램 가격도 오르다 보니까 표현이 그러면 막 꺾인 거는 아닌데 오름폭은 좀 덜 하고 있고 과연 이게 왜 혹자의 이야기처럼 주가는 이제 성장세를 봐야 된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반도체 가격이 계속 오르다 이제 안 오르네? 지금부터 어떻게 해야 되지? 약간 좀 고민에 빠지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 측면은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걸 우리가 판단하기는 쉽진 않지 않나요? 네. 결국에는 앞으로도 더 많은 기업들이 이 AI와 관련된 투자를 지속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고 그다음에 그 관련해서 그 기업들이 정말 투자 규모를 많이 늘리면 궁극적으로는 뭐 우리나라의 그
Q보다는 P, 프라이스라고 하죠 보통. 이익률은 더 증가할 가능성은 여전히 저희는 열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질문을 주신 게 지금 시장에서 저도 받는 공통적인 질문인 건데 왜 상승 초기에 그런 질문이 나오는지 그것부터 이해가 안 돼요. 아, 상승 초기? 도대체 주식하는 사람들이 왜 끝날 거부터 먼저 걱정을 하는지가 네. 되게 재밌다라는 얘기인 거죠. 일단 이불 밖으로 나오면서 이제 걱정하고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 돈을 못 벌어요. 앞으로도 못 벌어요. 돈 벌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고민부터 하면 제가 분명히 지난해에도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항상 그렇죠? 말씀해 주십니다. 그때도 똑같은 질문이었어요. 맞아요. 뭐냐면 이게 내년엔 지속될까요? 그렇죠? 뭐 2027년까지 지속돼야 주가가 오를 수 있습니다. 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막상 주가만 올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냥 마음 편하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상황은 공급 부족이 해소되기 전까지는 쉽사리 끝날 시장이 아닌 겁니다. 근데 저 엄청난 수요에 지금 우리가 공급을 제한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그런 걱정을 지금 하는 게 온당한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나름대로. 물론 이럴 수 있겠죠. 올 중반에나 언제라도 무슨 뭐 획기적인 기술이 나타나서 더 이상 반도체를 이만큼 수요하지 않아도 뭔가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나온다던가 저는 그렇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아직 그런 것들은 안 보이잖아요. 지금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AI 기업들이 AI 관련한 어떤 그 성능을 그저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해봤지만 궁극적으로는 지금 컴퓨팅 파워라는 어떤 결론을 이미 도출을 했고 이 결론이 바뀌기 전까지는 앞으로 더 많은 어떤 반도체 수요가 있을 만한 그 정도라는 것. 예. 그 돌다리를 두드려보고 건너는 사람이 있고 안 건너는 사람도 있고. 중요한 건 뭐냐면 네. 지금 돌다리 얘기하셨잖아요. 네. 지금 강이 없는데 돌다리를 건너는 얘기하는 거예요. 강이 없다. 강이 나오고 거기에 돌다리가 있어 돌다리를 하는데 아직 강에 도착하지도 않는데 그 돌다리 괜찮아.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요. 아니 왜 어차피 발 안 빠진다. 빠질 시장이 아닌데 자꾸 그렇게 자꾸 하니까 이제 저희들 입장에서 답답한 거예요. 되게 굉장히. 왜냐면 이 시장은 역사적으로 겪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그냥 지나가면 되는데. 그런 거 가면 강이라고 되는데 생각하고. 그 길조차도 지금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면 명쾌합니다. 뒤처지고 네. 있는 거죠. 일론 머스크였던가요? 반도체 공급 부족 28년까지 계속된다. 그러니까 일단은 빅테크 업체에서 수요를 하는 더 사람들은 된답니다. 네, 수요를 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반도체 병목에 대해서 계속 걱정을 하고 있고 이게 장기가 이어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항상 또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또 신경이 쓰이고 그럼요. 주가 변동성이 있다 보니 지금 이제 저도 뭐 반도체를 제가 전공한 사람도 아닌데 굉장히 반도체를 뭐 획기적으로 잘할 거냐라고 말씀드리면 저도 쉽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 반도체는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리지만 이게 반도체 애널리스트들이 추정할 수 있는 시장은 아니에요. 여기서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분들이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이 상황은 AI 하고 있는 기업들조차도 이게 어느 정도 될지 잘 모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전반적으로 그 AI를 직접 투자하는 기업들, 예를 들면 구글이라든가 지금 말씀 주셨던 일론 머스크라든가 아니면 젠슨 황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얘기를 계속 들어봐야 돼요. 왜냐면 지금 이런 기술이 바뀌어서 더 필요해.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판단 여부를 바꿔야 되는 거지 지금 우리가 그런 어떤 빅테크 기업들이 아닌데 뭔가 함부로 추정하기에는 제가 볼 때는 어려운 시장이다. 그렇죠? 어려운 시장인 거고 단순히 이전에 우리가 흔히 했었던 분석 방법들 네. 이 틀로는 사실상 제가 볼 때는 오판을 하기 되게 쉬울 가능성이 높다. 오판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이 돼서 기존에 뭔가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시거나 아니면 이런 어떤 수익 모델이 있거나 그런 걸로 하셨다라면 제가 보기에는 자꾸 시장을 뒤따라간 역할 이상으로는 하기 어려우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전례가 없고 그쵸. 사례가 없는 시장입니다. 맞아요. 예,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얼마 전에 요 YG 클럽에서도 반도체 세미나 한번 했습니다만 당황스럽다라는 표현, 나아가서 황당하다라는 표현. 왜냐하면 이제 이런 시장은 본 적이 없는 거죠. 제일 경험 많은 네. 애널리스트도 본 적이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과거의 틀에 얽매여 있을 게 아니라 지금부터 새로 또 시장을 그렇죠. 또 봐야 예. 된다. 그분들도 아마 되게 열심히 하셨는데 되게 힘드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이제 그래도 애널리스트라는 직업을 갖고 있다 보면 그래도 어쨌든 시장을 잘 선도도 하고 막 그래야 그렇죠. 또 되는데 숫자도 봐야 되고 네. 어쩔 수 없이. 근데 이게 숫자 추정이 쉽지가 않으니까. 그래. 예. 또 이게 숫자 얘기 나와서 말인데 지난번에도 저희가 그 자동차 어떻게 보면 이제 로봇 주가 되어가고 있는 자동차 이야기도 했습니다만 현대차 같은 경우도 거의 이제 60만 원 갔다가 50만 원 깨지기도 했고 또 변동이 또 커요.
근데 이제 실적 추정치는 로봇을 아직 반영하는 애널리스트는 거의 없는 것 같고 멀티플 중심으로 올라왔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큰 그림을 보려면 좀 어떻게 해야 될까?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결국엔 시장에서 현대차를 바라보는 관점의 변화를 살펴보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현대차가 이렇다 저렇다 얘기해도 그건 큰 의미가 없는 거고요. 테슬라가 한 2, 3년 전에 그랬던 것 같아요. 테슬라란 기업이 네. 지금 전기차 관련 기업으로 보면 답이 있나요? 저 밸류에이션이 안 되죠. 정형화될 안 수가 나오죠. 없죠. 근데 저주가가 될 수 있었던 건 테슬라라는 기업 자체가 스페이스 X도 있고, 그렇죠? 우주도 하고, 그 다음에 자율주행도 하고, 로봇도 하고, 그러면서 성장성이 반영된 건데,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이, 얼마나 많은 투자자분들이 우리 현대차를 그런 기업으로 봐줄 거냐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아직은 뭐 그렇게 보시는 분들, 그래, 이 기업도 로봇도 한다고 했지? 라는 정도까지는 된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현대차라는 기업을, 야, 이는 자동차가 아니라 이제는 로봇이야라는 쪽으로 자꾸 우리가 알고 있는 시선을 이동시키면 이동시킬수록 그 멀티플의 확장은 더 지속될 가능성이 높죠. 왜냐하면 지금 그 멀티플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기업의 성장 가능성을 지금 테슬라하고 비교를 하기 때문에 테슬라하고 비교해보면 몇십 분의 1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그게 가면 갈수록 실적과 무관하게 그런 성장성에 대한 부과를 하는 거는 우리의 시선이 얼마나 그 성장성 있는 쪽으로 바뀔 거냐, 그걸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는 게 지금부터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PER 4배, 5배 봤던 회사가 12배까지 갔었고, 네. 지금 이제 좀 조정받은 주가는 PER 10배, 뭐 11배 여기 왔다 갔다 하는 건데, 이건 이제 본인이 이 회사에 대한 로봇, 이걸 이제 얼마만큼 반영을 해 주는가에 따라서 볼 수도 있겠네요. 제가 바이오주는 사실은 월간 이선 시간에 자주는 안 여쭤보는데, 네. 최근에 좀 이슈가 있었던 게 알테오젠하고 뭐 ABL 바이오,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바이오 대장주로 평가받던 기업들인데 좀 노이즈 리스크가 좀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뭐 본질에는 큰 영향 없다 이런 반론들도 있습니다만, 근데 또 바이오 대장주가 또 막 바뀌기도 하고, 이쪽 바이오 시장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우선 제가 잘 모르는 시장이고, 뭐 기업별로는 알 수는 있겠지만, 이건 대응을 그냥 각자 알아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각자 도생입니까?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바이오가 전체적으로 우리가 바이오가 뭔가 나름대로 섹터별로 묶어서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릴 수도 없는 거고, 각각의 기업별로 나름대로의 어떤 경쟁력과 그렇지 않은 기업들이 있는 거고, 또 그 중에서도 또 잘 나가다가, 왜냐면 이제 모든 어떤 우리가 이 기업들이 개발하고 있는 게 다 라이센스 아웃이 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다 된다고 얘기를 할 수 없는 거니까. 그러면 그 기업이 그럼 라이센스 아웃이 나올 걸 알고 있었느냐? 저는 알 수도 없고. 그럼 잘못되면 어떻게 되느냐? 다 함께 된다는 것도 저도 잘 모르겠고. 그래서 이건 제가 답할 수 있는 성격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거는 완전 개별 종목이시니까. 제가 볼 땐 개별 이슈인 거고요. 그렇죠. 한 가지는 분명한 건 우리나라 제약바이오가 분명히 이전보다는 제가 볼 땐 실력이 굉장히 있다라는 거. 왜냐면 지금도 아예 안 된다가 아니라 몇 개 된 게 있는데 안 된 것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는 시험을 보면 하나 맞을까 말까, 진짜로. 5, 6년 전 기준으로 보면 솔직한 얘기로 네. 나 그래도 100점 중에 20점 맞았어 해도 안 믿었어요. 에이, 저는 제가 볼 때 안 믿었는데 지금 시험 보면 그래도 최소한 7, 80점은 맞는 것 같은데 실제로도 그렇고. 그러니까 7, 80점 맞던 친구가 한 60점으로 떨어지면 막 손가락질 받는 그렇죠. 예. 많이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또 일부 기업은 그 이상인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것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나라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정말 이 어려운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정말 대단한 일을 해내고 있다. 그리고 이제는 그만한 실력을 확실히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이전에 봤던 허상은 아니면 나름대로 기술력이 있다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다만 그 기술력에 대한 평가가 얼마짜리냐, 뭐 확실히 또 여러 가지 기술 중에서 뭐 이게 반드시 될 거냐 안 될 거냐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성격은 분명히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건 이제 따져봐야 될 거고 그 기업도 잘 모르지 않을까요? 결과 나봐야지 알 텐데. 그렇죠. 자기네 회사도 협업 중인 미국의 뭐 빅테크 IR 내용 중에 있던 거에서 자기네도 뒤늦게 확인을 해야 하고 또 이런 것도 많더라고요. 중요한 건 지금 말씀 주신 것 중에 빅테크하고 협업했다는 게 되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빅파마. 빅파마가 우리하고 협업하는 건 그만큼 우리가 가능성이 높은 건데 통상적으로 이 라이센스 하우스라는 기술력을 가진 회사들은 빅파마의 이 손길이 있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게 있다는 거죠. 예전엔 아예 없었어요. 그 예전이 한 5년 전 기준이고요.
5년 전 기준에는 이런 기업이 아예 없었어요. 그냥 이런 거죠. 본인들 스스로 빅파마들한테 라이센스 아웃을 하기 위해서 내가 임상 3상을 하겠다. 그건 사실상 글로벌이 큰 제약사들이 우리한테 관심이 없는 거거든요. 이 글로벌 제약사들은 임상 3상에서 사가진 않아요. 그렇죠? 물론 이렇게 있다면 정말 매력적인 거라면 초기부터 전임상 단계부터 사거나 1, 2상에 사가는 게 일반적인 거고, 혹시 3상에 한다라면 공동 개발했을 경우 같이 이랬을 경우는 가능하지만, 뭔가 내가 혼자 3상 하겠다 이 얘기는 글로벌에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일단 글로벌 빅파마가 관심이 없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관심이 없는 이유가 기술력이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럴 수도 있는 거죠. 뭐냐면 너희들이 만들고 있는 약은 정말 좋은 약인 건 맞는데 너희들 약보다도 훨씬 더 좋은 게 저쪽에서 개발되고 있어. 시장성. 이러면 그렇죠. 내 것도 되게 좋아요. 내 것도 되게 좋은데 저 사람들 건 훨씬 더 좋아. 그러면 내게 관심이 없을 수도 있는 거니 뭐 기업들이 얘기할 때 우리는 실력이 있어요 그러면 그게 그럴 수도 있어요. 충분히. 그러다 보니까 제약바이오가 투자하기가 우리 입장에서 되게 어려운 거죠. 그런 것들을 알아야 되는데 뭐 지금 뭐 그런 특정 기업들 가지고 제가 어떻게 왈가왈부할 수 있는 성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야구로 따지면 유망주입니다. 엄청 잘해. 엄청 열심히 해. 재능도 있어 보여. 그런데 나이가 35살이야. 근데 이제 막 10몇 살, 20살 이런 친구들이랑 이제 국제 무대에서 경쟁을 해야 된다면 이것도 이제 가려봐야 된다는 거죠. 35살도 할만하죠 하면. 요즘에 100세 시대여서. 예. 요즘에 시장이 원체 뜨겁다 보니까 스치면 상한가 가는 것도 좀 있더라고요.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작은 재료인데 과하게 반영이 되고 과하게 또 급락하기도 하고, 어떤 바이오주 보니까 임원이 주식 팔았다고 해서 폭락했다가 그 다음날 해외 파트너사가 뭐 발표했다고 해서 상한가 가고, 정신을 못 차리겠습니다. 이게 뭐 유동성 장세여서 그런 겁니까? 뭐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요? 많이 오르다 보니까 그런 형식이라 보면 되고요. 그만큼 또 투자자분들이 정보를 얻는 루트가 되게 다양해졌고요. 정보의 민주화가 이루어진 거죠. 사실 여러분들 기관 투자라고 해서 여러분들보다 더 많은 어떤 정보를 알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제는 나름대로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아마 제가 오늘 올 때는 정확하게 못 봤는데 지금 아마 코스피 올라가는 걸 이긴 증권사나 기관 투자가들이 생각보다 많지는 않을 겁니다. 수익은 내고 있어도 수익은 내고 있어도 시장 수익률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의외로 많을 겁니다. 그만큼 여러분들도 저희들도 되게 많이 어려운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정보에 민감한 이유는 뭐냐면 제가 볼 때는 정보에 대해서 워낙 투자자분들이 또는 기관 투자가들도 마찬가지고 시장에 계신 분들이 되게 민감하게 반응한 것 같아요. 일단은 그런 게 나오면 팔거나 그런 게 나오면 사거나 하면서. 근데 그걸 조금 더 깊게 들여다보고 그게 일회성일 수도 있는 거고 사실 누가 팔면 그건 일반적인 사정이 있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도 불구하고 일단 반영을 되게 안 좋게 하는 부분들을 보면 제가 볼 땐 기업을 뭔가 깊이 따져보는 건 아닐 수도 있겠다. 그리고 이제 대부분 사람들이 빠지면 또 오르면 빠진 폭 보고 오른 폭 보고 시장을 해석하려고 해요. 지금 이 시장은 앞으로도 변동이 더 커질 거기 때문에 단순히 오름폭이나 내림폭이나 그런 어떤 폭들 가지고 나름대로 시장을 해석하려고 들면 제가 볼 때 오판할 가능성이 여전히 앞서도 뭐 그쵸 이전에 있었던 애널리스트 분들도 이전에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만 가지고 통계만 가지고는 안 된다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인 투자자분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깊이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거듭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뭔가 오판하기 딱 좋은 장세. 저희들도 그래요. 쉬운 장세. 그거 뭐 여러분들만 그런 게 아니라 시장에 있는 분들이라면 누구나도 뭐 비슷한 상황인 거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변동이 커질 수밖에 없는데 중요한 건 어쨌든 기업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갈 길을 가더라는 거죠. 그렇죠. 그 변동을 겪고 나서도 결국 그게 더 위로 올라갈까 하면 더 가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과하게 반응을 하는 거죠. 과하게 오르고 과하게 떨어지기도 하고. 이건 일반적일 것 같아요. 앞으로도 변동성 장세. 많이 올랐으니까. 예. 그러니까 뭐 코스피마저도 하루는 5% 빠지고 하루는 6% 오르고 일반적이고요. 또 4% 대형주도 빠지고. 그렇고 네.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멀미날 것 같아요. 그런데 오르는 거는 익숙한데 내리는 게 익숙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인지 부조화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죠? 내게 대형주가 10% 올랐으면 그 다음날 10% 하락도 일반적인 거예요. 대형주니까 10% 하락이 아니라 대형주니까 상하로 10%씩 움직일 수 있는 시장이 온 겁니다. 키 밑에 하나 붙이고 있어야겠네요. 그럴 필요 있나요? 배멀미에 익숙해져야 된다고. 가만히 있으면 될 텐데 뭘. 그러니까요. 예. 사실 아무것도 모를 때는 왜 격언 있지 않습니까? 모르면 그냥 가만히 있으라고. 저는 그렇게 합니다. 예. 근데 또 지나고 나서 보면은 또 오르락 내리락 하다 그대로 있어요 또. 물론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종목마다 예, 다르겠습니다만. 대신에 따져보죠.
그렇죠. 내가 하는 게 정말 제대로인가 따져보고 결정을 하지 등락 때문에 결정을 내리지는 않습니다. 또 최근에 보면 자산주들도 엄청나 이제 폭등과 폭락이 있고 이게 사실 왜 그런 신호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게 변동성이 너무 커지는 장세는 좀 안 좋은 신호 아니냐? 거기다 자산주마저도 마지막에 이렇게 올라가는 건 사실상 끝물 풍경 아니냐?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일단은 자산주라는 건 어떻게 보면 오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만한 자산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제대로 평가되지 않았다라는 건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전에는 분명히 자산주라는 게 오르고 나면 시장이 끝물일 가능성이 높았는데 지금 시장이 달라진 것 같아요. 이제 자산주도 각광을 받을 정도로 뭔가 시장에 돈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돈이 많다 보니까 성장주만 찾는 게 아니라 지금 정부의 어떤 그 증시를 살리고자 하는 여러 가지 정책들이 사실 어떤 건 보면 자산 가치의 재평가들도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뭐 저는 의미 있는 움직임 정도로 보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PBR 뭐 방지법 네. 뭐 이런 것도 당연히 뭐 이렇게 많은 땅을 가지고 자산 가치가 높은데 우리가 이건 기업의 가치가 그거에 뭐 10분의 1도 반영이 안 됐다 그러면 일정 부분 반영하는 게 맞죠. 그게 사실 이제 자산주 같은 경우에도 거래량이 많은 주식들은 아니다 보니까 뭐 진폭이 어마어마하다. 그건 그들만의 영역인 것 같아요. 뭐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이 시장에서 여러분들께서도 나만의 색깔이 있으셔야 되거든요. 내가 이 시장이 뭐 지금 자산주도 올랐다고 말씀 주셨고 뭐 여러 가지 기업들도 많이 올랐지만 이 시장 여러분들 가만히 있으면 왔다 갔다 하게 되면 힘만 들어요. 저도 마찬가지겠지만 여기도 갔다가 저기도 갔다 여기도 갔다 불가능합니다. 특히 순환매당 네. 때. 그리고 이거는 증권사가 직원인 사람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직장을 갖고 있는 분들이 할 수 있다 그러면 이것도 못하고 직장 일도 못하실 가능성이 높거든요. 화장실 가서 안 나오죠. 저는 계속 말씀드립니다. 내가 벌 수 있는 업종이 있다라면 하나라도 제대로 벌자. 이 시장은 그게 되게 중요한 거지. 내가 여기도 갔다 저기도 갔다 나중에 하다 보면 왔다 갔다 하면 했지 실익이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하면 되죠. 내가 오늘 제일 많이 오른 걸 팔았어요. 예. 그다음에 내일 오를 걸 먼저 사면 괜찮겠죠. 근데 대부분은 그게 아니라 내 거는 안 움직이는 것 같아서 보니까 내일 저게 많이 올랐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쪽으로 옮겨가는 거 아니라 갔더니 쫓아가고. 문제가 되는 내가 판 게 또 오르고 이런 현상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그렇죠. 지금은 투자자분들께서 제일 주의해야 될 게 엇박자예요. 엇박자. 예, 엇박자. 그건 뭐냐면 스텝이 꼬이는 건데 자꾸 왔다 갔다 하다 보면 그런 일들이 되게 많이 생겨요. 그다음에 변동에 너무 취약해져서 이 변동을 너무 여러분들이 심각하게 받아들이면 그런 일들이 많이 생겨요. 그렇죠?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뭔가 변동이 커졌을 때는 꼭 따져보시라. 따져보고 판단해도 늦지 않습니다. 충분히. 근데 이제 너무 그런 게 있었을 때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고 야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이 정도 변동이면 끝난 거 아니야라고 자꾸 두려워하시니까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거든요. 저는 많은 방송 배제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너무 너무 자극적이지 많은 않습니까? 정보와 네. 또 이제 소음들 아까 우리 노이즈 물론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분들 방송도 좋은 거 많죠. 뭐 제가 봐도 저도 배울 게 많고 다 좋긴 하지만 이 방송의 속성상 좀 자극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면 똑같은 위험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위험을 한 번 듣는 것과 이 방송에서도 위험 그걸 서너 번 듣다 보면 더 그 위험이 더 큰 것처럼 느껴지고요. 좋다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좋다라는 것도 좋다 하면 요만큼 좋은 건데 더 이만큼 좋아요. 좋은 것처럼 각각의 사람은 요만큼 좋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게 합쳐지면 증폭 효과를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유튜브를 듣는 것도 꼭 유리한 건 아닐 수도 있어요. 월간 이사님만 들으세요. 월간 이사님. 뭐 그런 건 아니라 뭐 저보다도 잘하신 분들도 많으니까 뭐 네. 듣는 건 되게 좋지만 조금 제가 볼 때는 적당하게 들으시면서 판단하는 게 더 중요하지 그렇죠.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이럴 때일수록 너무 많이 듣는 건 제가 볼 때는 오히려 판단에 도움이 아니라 오히려 오판할 수 있는 그러니까. 소지를 남길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월간 이사님 시간이 인기가 제일 많은 겁니다. 아예 그렇진 않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또 겸손하셔가지고. 그러니까 진짜 엇박자, 옷판, 이 변동성 장세에서 사실 어려워요. 이것만 피해 나가도 그 이분하게 예. 갈 수 있는 건데 한마디도 안 했지만 정말 시장에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는 사람 케빈 워시. 지난번에 예. 살짝 또 질문 예. 드렸었는데 아직 그분은 말을 한 게 없는데 매파가 되면 어떡하냐. 막 시장은 또 지레 겁먹고 있고 아직 시간도 있어요. 예. 근데 시장에서는 또 미리미리 또 신경을 쓸 수밖에 없을 테고 없죠. 당연히 써야죠. 예. 지난달에도 말씀해 주셨던 게 그냥 새로운 연준 이자의 금리만 내릴 수 있는 게 아니라 트럼프가 금리 인하 가능한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 그 말씀해 예. 주셨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어떤 환경으로 가고 있는가를 봐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뭐 금리 인하 가능성 뭐 상반기엔 또 높지 않게 시장에서도 또 보고요. 뭐 이제 결국에 상반기에 그렇게 하려면 트럼프가 여러 가지들을 해줘야 되는데 네.
뭐 최근에 들리는 얘기들 중에서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고용 시장에 대해서 만약에 고용이 조금 어려움이 나타난다라면 뭐 그건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얘기겠죠. 그래서 뭐 지표에 따라서 움직일 건데 트럼프가 금리를 내릴 수 있는 방법 많습니다. 지표를 망가뜨릴 수도 있고요. 그렇죠? 망가뜨릴 수도 있고 아니면 중국과의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중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관세를 획기적으로 낮춰주면 생필품 가격이 내려가니까 그런 영향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케빈 워시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리가 신경을 많이 써야 될 분이라는 데에서는 이견은 없지만 분명한 거 케빈 워시는 정치가예요. 그렇죠? 경제적으로도 되게 훌륭한 분이시긴 한데 어쨌든 이분이 제롬 파월 의장과 같이 경제학보다는 법률가지 않습니까? 네. 하버드 대학에서 법률을 전공하신 분이다 보니 물론 이제 학부는 스탠포드에서 공공정책학을 했겠습니다만 공공정책이라는 것 자체가 거시하고는 조금 다른 면모가 없잖아 있거든요. 나름 경제하긴 하긴 합니다만 나름대로 그래서 좀 다릅니다. 그래서 그냥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트럼프라는 사람이 지금 파월 의장을 내쫓고 신임 의장을 앉힐 정도로 비둘기파적인 사람을 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케빈 워시가 정말 매파라면 앉혔을까요? 안 앉히죠. 안 앉히죠. 네. 그렇죠? 그런 성향이 있다면 안 앉히죠. 그러면 우리는 매파라고 왜 알고 있냐면 이전 행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분이 옛날에 연준에 계실 때 그런 행적을 보이다 보니까 또 최근에도 그런 발언을 일부 하다 보니 우려가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분의 행적을 여러 차례 추적하다 보면 그냥 딱 하나입니다. 일관성은 없다. 그냥 그때에 따라서 좋게 말하면 유연한 거고. 예, 유연한 거예요, 되게. 예. 유연하신 거고, 정치인이잖아요. 정치인은 항상 정치적인 선택을 해요. 정치적으로 내가 유리한 쪽. 정치하는 분들의 가장 큰 속성은 딱 하나예요. 이긴 편이 내 편이에요. 이긴 편이 내 편이고, 지금 이긴 편은 트럼프고, 트럼프가 원하는 건 이거고. 그럼 내가 연준 의장이 되려면 뭐였죠? 그분하고 코드를 맞춰야 되는 거예요. 물론 뭐 이제 국회의원 출신은 아닙니다만 사실상 정치가로 보시는 거예요. 그 자리가 얼마나 탐나는 자리겠어요. 여러분들 이게 일반인들은 잘 모르실지도 모르지만 자리 탐하는 사람들은 그 자리를 위해서는 뭐든지 다 합니다. 정치인들은 다 그래요. 그리고 연준의 수장이라면 우리는 전 세계에 있는 은행의 대통령이잖아요. 그렇죠? 이거 탐내지 않을 사람이 있을까요? 그거 하고 싶어서? 그러면 케빈 워시도 그 중에 한 사람이라 그냥 보시면 돼요. 그러면 그걸 위해서 정치적 코드를 맞춰간다. 다만 시장에서도 어떤 생각을 갖냐면 그래서 올해는 문제 없을 것 같아요. 물에 없을 것 같은데 나중에 트럼프가 끈이 좀 떨어진다거나 아니면 정말 나중에 트럼프가 임기 말이 돼서 우려스러운 상황이 생겼을 때 그때도 트럼프를 위해서 할 거냐 이런 거죠. 그죠? 그때 왜냐면 정치니까 유연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지. 제가 볼 때는 뭐 올해 내년에 이거 가지고 제가 볼 때는 크게 우려할 거냐에 대해서는 두고 봐야지 하는 거지만 트럼프가 그렇게 우리도 이렇게 우려할 정도면 트럼프가 얘기한다라는 게 자체가 넌센스인 거예요. 하기사 연준 의장 임기가 대통령 임기보다 훨씬 더 길죠. 그럼요. 제가 이제 여러 차례도 말씀드리지만 연준 의장 중에서 제일 무서운 분들은 경제학을 전공하신 분들이에요. 경제학을 전공하신 분들은 의외로 제가 볼 때 유연성이 많지는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이 경제학을 전공을 하시고 박사학위까지 받고 나면 당신들이 가지는 무기가 되게 강력하고 또 굉장히 석학이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고집이 되게 세세요. 그래서 그렇게 나온 경제학자로서의 삶을 걸어오면서 평생 그려왔으면 그게 잘 안 바뀌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매파라면 진짜 매파예요. 또 비둘기파는 비둘기파인데 정치인은 아니에요. 정치인은 그냥 유연하게 그때마다 상황을 바꾼다. 그쵸.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 이하도 그 이상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럼, 너무 시장에서 단정지어서 얘기하는 건 제가 볼 때는 조금 너무 넘겨짚는 거 아닌가? 정치인인데 뭐 정치인이 그런 게 어딨어. 정치적으로 뭔가 되게 유리하면 그쪽으로 가면 그만인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정의를 해도 될까요? 트럼프 대통령은 비둘기파를 선택한 게 아니라 정치가를 선택한 거다. 그럼요. 정치적인 대신에 이제 그런 것도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깔렸겠죠. 나하고 코드가 잘 맞는 사람, 내 얘기를 충실히 수행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의회에서 통과될 수 있는 사람. 왜냐면 일기 때하고 다른 게 그거거든요. 일기 때는 정말 명망 있는 사람들 안 쳤어요. 뭐 국방장관도 매티스 장관을 안 쳤다든가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뭐 연준 의장도 그렇고 다 그랬는데 어땠나요? 결국은 힘들었잖아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못했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그 얘기는 즉슨 케빈 워시도 100%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쪽에 조금 가까울 수 있는. 근데 그게 어떻게 매파예요? 그렇죠. 그래서 맨 마지막까지 3명
저울질하면서. 그럼요. 왜냐면 그 중에서는 몇몇 분이 크리스토퍼 월러라든가 이런 분들도 마음의 준비가 돼 있었어요. 내가 합쳐서. 금리를 내려드리겠습니다. 얘기할 정도로. 그렇죠? 미리, 그거 원래 맵하셨어요. 예. 미리미리. 제가 하면 안 될까요? 이런 거였잖아요. 그렇죠. 근데도 이 친구를 낙점했다는 얘기가 뭘까요? 나름대로 이 친구라고 얘기를 해도 돼요. 저랑 젊어요. 비슷한. 저도 젊으니까. 그죠? 그래서 그 케빈 워시라는 사람을 선택했던 건 그만한 정치적인 선택도 있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나중에 트럼프가 오판했는지 건 우리가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 원래 이제 케빈 워시가 연준 의장에 이제 지명이 됐고, 케빈 해싯이라고 해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네. 위원장. 최근에 한마디를 했어요. 아까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 앞으로 몇 달 동안 신규 고용 숫자가 과거 평균보다 크게 낮아질 수 있다. 그런데 과거보다 고용 수치가 나쁘게 나와도 당황할 필요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이게 뭐 이민자 내쫓는 거, 그리고 AI 때문에 생산성이 높아지는 거, 이것 때문인 거지. 그러면은 고용지표가 나쁘게 나와도 고용지표가 이제 어느 정도 나쁘게 나올 거냐인데, 뭐 일정 부분 어느 정도 하면은 경기 침체는 아니지만 금리를 내릴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지금 고용지표가 그렇게 나오는 게 이게 통계 때문에 그런 것도 꽤 영향이 커요. 셧다운 때문에. 그거 말고도 네. 지금 이제 해마다 이렇게 하는 통계 기준이 바뀌어서 지난해 게 좀 다운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통계적 착시가 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은데, 어쨌든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그거조차도 통계는 통계니까 봐라, 이렇게 고용이 안 좋은데 금리 올리면 되겠어? 내려야 되지 않아? 라고 이제 강요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거는 제가 볼 때는 통계적 요인이 꽤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지금 말씀 주셨지만 이민 상황에 따라서 이 이민자들이 많이 줄어들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고용 시장이 되게 얇아진 게 있는 거죠. 조금만 건드려도 위로 올라가고 조금만 건드려도 내려가고, 이런 점들이 좀 있지 않느냐라는 부분들은 감안해 주실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분명한 건 지금 고용이 올라가지 않을 거라고 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 시장에서는 좀 부진할 수 있다. 우리 시장에서는 나쁠 거 아니에요. 여전히 뭐 유동성이 풀리는 환경이 되는 거니까 좋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고용 지표가 좀 안 좋을 것 같다는 얘기 나오면은 금리 인하 확률이 또 많이 올라가죠. 예. 시장은 또 반기겠죠, 뭐. 왜냐면 그럴수록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자꾸 봐야 되는 게,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시장은 미국이 투자라는 거잖아요. 투자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금리예요. 그렇죠. 이번에도 구글이 채권 발행하는데 금리가 낮을수록 본인한테 유리하잖아요. 그렇죠? 금리 오르면 오를수록 불리하다고요.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 금리가 미국 경제가 침체로만 안 간다라면 일정 부분 미국 경제가 식어가는 게 우리한테 나쁜 요인이 절대 아니에요. 현재 상황에서는 침체만 아니라면 투자가 더 잘 될 수 있는 그럼요. 환경. 지금은 소비 시장이 아니에요. 그렇죠. 예, 우리가 지금 디램 사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이대호 기자님이나 저나 지금 뭐 해가지고서는 디램 쟁여놓고 뭐 이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변압기 사다 놓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제 그런 투자를 하는 그 기업들이 자본을 조달하기 좋은 환경을 좀 만들어줘야 그렇습니다. 투자로 인한 사이클이 더 길어지는 거고, 또 최근에 뭐 알파벳 같은 경우도 거의 영구치에 가까운 장기물을 발행을 했는데, 뭐 국채 대비 0. 몇 %포인트밖에 가상금리 안 줘도 되고, 그 기업 입장에서는 좋은 거예요. 이런 환경만 이어진다면은 우리 주시장에서도 나쁠 건 없고 이어지는 거고요. 온기가. 저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미국에서 고용 지표가 만약에 나빠지면 행정부에 대한 또 이제 불신이 높아지고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떨어질 수 있는데, 그런 게 있나요? 뭐. 트럼프 대통령은 또 다른 탓을 하겠죠. 네, 지금 이제 그런 걸 신경 쓸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 AI로 인해서 그러면은 해고가 증가하는 것도 결국에는 소비 시장에 영향을 미치겠으나, 주식시장 입장에서 보면 지금은 소비 사이클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은 본격화되지는 않았을 거니까요. 아니다라는 것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AI 때문에 해고됐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나요? 우리나라는 아직은 아니에요. 미국 빅테크 기업들 얘기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물론 앞으로 이건 우리가 긴장해서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분명한 거죠. 경기는 어려워지나 주식하기는 더 좋은 환경이 될 수 있다라는 거. 경기는 어려워지나 주식하기엔 더 좋은 환경. 네. 그래서 양극화가 더 진행이 되겠죠. 앞으로 그러면 계속해서 그 금리나 가능성, 그게 또 계속 실시간으로 변하잖아요. 패드워치 같은 데서는. 그것도 조금 더 유념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걸 굳이 뭘 봐요? 안 보셔도 돼요. 이게 왜냐면은 예전에도 이거를 언제 내리냐, 막 한두 달 차이 때문에 시장이 많이 급등락하던 시절이 있었고. 그거는 봐도 의미가 없는 게 보통 그게 바뀔 때는 뭔가 트리거가 생겨요. 그날 보셔도 돼요. 그날 보고 그게 이거 정말 트리거다. 말 그대로 전환점이 온다. 그럼 긴장해야죠. 근데 그걸 미리 볼 수가 없어요. 제가 그렇잖아도 오기 전에 이전에 있었던 피터 린치의
강연 오래된 걸 보고 왔지만 금리를 전망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바보다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그렇죠. 연준 의장도 모르는 걸 경제학도 전공하지 너희들이 어떻게 알아? 얘기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연준 의장도 예. 데이터에 따라서 예, 하는데. 연준 의장도 데이터에 따라서 하는 건데, 근데 그걸 우리가 전망한다라는 게 되게 무의미할 뿐더러 전망이 잘 안 돼요. 다만 어떤 점들이 변했을 때 금리가 변할 건가 우리가 미리 준비하고 있는 건 좋죠. 네. 이런 점들이 있다라면 주의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 좋은 건데 하루하루 금리 인상, 금리나 확률 보는 게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그게 아니어도 뭔가 우리가 의미 있는 날은 뭔가 생기겠죠. 무슨 이슈가 생기겠죠. 빵 터지면 보기 싫어도 보게 돼요. 다만 그게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그게 진짜 변곡이냐 이거죠. 예를 들어서 금리를 인하하기로 했는데 오히려 인상으로 바뀌었다. 나가면 그게 진짜라면 안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지. 그렇죠? 근데 가짜인 경우도 되게 많았거든요. 이게 가짜 시그널이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그걸 가려내면 되는 거지. 뭐 그걸 보고 안 보고 저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진짜 시그널과 가짜 시그널. 그러니까 네. 뭐 일각에서는 이제 파월 의장 퇴임할 때까지는 금리 인하 별 기대 안 한다. 그 이후를 봐야 된다. 이런 내러티브는 있습니다. 에이, 그런 게 어딨어요. 그런 게 어딨어요. 경제 안 좋으면 해야지. 제롬 파월이 아무리 뭐 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은 제대로 했다라는 걸 듣고 싶은 사람인 거지 내려야 될 때 안 내렸다 이런 게 아닌 거잖아요. 쓸데없는 고집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런 전망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연준의 점도표도 할 때마다 달라진다고요. 그렇죠? 3개월마다. 달라지는 걸 3개월 전에 했던 얘기를 왜 그게 앞으로도 될 거라고 하는 얘기죠. 왜 세상은 계속 변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금리를 다 하려면 앞으로 우리가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다 알아야 가능한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면 그때마다 연준이 3개월 전에 이렇게 얘기했는데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되면 이럴 수도 있겠구나라는 가능성을 점치는 건 좋지만 그거를 그렇게 했다라고 해서 앞으로도 이럴 거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되게 논리적으로 안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파월 의장도 항상 얘기해요. 우리가 이거 점 찍은 거는 우리가 그냥 생각인 거지 이게 정답은 아니다라고 강조하는 이유가 생각보다 많은 투자자분들이 경제 특히 안 하셨던 분들이 그게 정답처럼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 거예요. 생각하시는 분들이. 그렇죠? 아닐 수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말씀드려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옛날의 사고의 틀에 아직도 갇혀 있어서. 네. 아니면 연준이 찍은 거니까 이대로 할 거야. 근데 네가 뭔데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연준도 그 당시로 놓고 보면 이런 건데 앞으로 상황이 바뀌면 나도 바뀔 수 있을 거야. 그냥 그렇죠. 그 정도라면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상황이 지금은 바뀌고 조건이 2달 바뀌면. 만에 상황이 너무 많이 바뀌어요. 그래서 그게 된다 안 된다 얘기 드리기가 어려운 거예요. 유연한 사고를 하되 또 중심은 잡아야 되고. 네. 와, 사실 이게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말씀드리잖아요. 연준 의장도 모르는 금리 인상 인하를 왜 우리가 그걸 전망하고 있느냐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점쳐보는 건 나쁜 건 아닌데 어느 정도 된다라고 맞춰간다라는 것도 되게 웃긴 거고 맞췄으면 그건 우연이죠. 그냥. 그래서 월간 이선엽 씨가 있는 거고. 그래서 이번에 이름은 바꿨습니다만 이선엽의 투자 나침반 3월부터 시작이 네. 됩니다. 많이 또 기대해 주세요. 요즘에 투자자들 반응을 보면요. 포모. 그러니까 더 빨리 샀어야 되는데 지금이라도 더 사야 돼. 막 돈 끌어오지 않습니까? 예. 또 한켠에서는 너무 무서워. 사상 최고치에서 어떻게 들어가? 되게 반응이 나뉘는 것 같아요. 제 느낌적으로 한 7대3? 포모 느낀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많기는 하고. 대표님은 저는 어떻게 보세요? 포모가 많으면 더 많이 올라가겠네요. 그럼 됐죠 뭐. 그러니까 왜 그런 거잖아요. 지금이라도 들어가야 되나. 물론 이제 Y3를 꾸준히 보시는 분들의 이야기는 아닐 수 있습니다. 어떤 종목이냐에 따라 다른 거죠 뭐. 결국은 예. 시장 지수보다는. 그렇죠. 지수도 중요하죠. 그런데 어쨌든 어떤 것들을 내가 선택할 거냐 그게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제가 이 포모를 할 때 제일 드리는 말씀이 그거예요. 옳은 것만 보지 말고 옳은 게 정당했는지 이익은 따라왔는지 그걸 보고 와 여전히 이렇게 올랐어도 이익이 증가가 됐구나. 그럼 비싼 게 아닌 거잖아요. 그죠? 네네네. 그리고 전망도 보니까 되게 좋아 보이면 그냥 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많은 투자자분들이나 여기에 여러분들만 그런 게 아니고 저는 전 세계가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못 보던 가격이 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격에 대한 착시예요. 이젠 여러분들 5천 무너지면 5천 폭락이라고 얘기 나온다니까요. 5천 붕괴. 지난달까지 지난해만 해도 우리는 5천이 어떤 숫자였냐면 야 그게 말이 돼? 그게 5천 간다는 게 말이 돼? 그렇죠. 그때 왜냐면 지난해 여러분들 기억하시잖아요. 초반에 2,000대였거든. 그럼 3,000 간다고 해도 초강세론자라고 얘기했던 시장이었는데 그렇죠. 5,000 얘기하면 이상한 사람으로 보였겠죠. 그렇죠? 근데 지금 그게 되게 생각보다 쉽게 왔잖아요. 그러면 그 정도로 뭔가 주가가 빨리 올라올 정도의 이익 증가가 빠르게 있었느냐는 얘기죠. 있었잖아요. 반도체라는 게 있었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다 정당화된 건데 그러니까 제발 좀 지수만 놓고 볼지 말고 그 다음에 이익 증가가 따라오는지 그리고 앞으로 전망이 되는지 그걸 꼭 따져보시라. 지수하고 가격은 잃어버리셔야 돼요.
비싸다 싸다의 개념은 가격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죠? 이 기업이 벌어들이는 이득에 비해서 이 가격이 정당한가가 중요한 건데 자꾸 그거를 안 하고 그냥 지금이라도 따라 사야 돼 하니까 그런 거죠. 그런 분들이라고 보면 정말 따져볼까요? 안 따져볼 것 같은데 제가 볼 땐 따져봤으면 그런 얘기가 잘 안 나올 것 같은데 그렇죠. 그만큼 지금 말씀 주신 만큼 아마 지금 주식을 처음 하는 분들이 많이 생기셨다는 얘기로 저는 들립니다. 맞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라면 조금 노심초사해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께서 지금 내가 좋아하는 주식이 있고 사고 싶고자 하는 게 있다면 이 기업들이 싼가 비싼가 밸류에이션을 따져보시는 게 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런 말씀 주실 수 있어요. 야, 그건 너희들 같은 전문가들이나 할 수 있잖아.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 AI한테만 물어봐도요. 그 정도는 답을 해주는 것 같고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죠? 야, 이 기업이 정말 비싸? 이러면 이익이 증가는 돼? 그럼 여러분들 산수할 수 있는 정도면 야, 이 기업 매출 증가하고 영업이익 증가 추세 좀 보여주면 다 보여주거든요. 금방 볼 수 있잖아요. 재무지표 그렇죠, 못 보는 그렇죠. 사람도 그래프로 보여달라면 얼마나 좋은 세상이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좋게 판단할 수 있는 많은 툴들이 도구들이 생겼다. 좀 잘 활용해 보시고 많이 오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올랐어도 이익이 따라왔으면 비싸지 않은 거고 그 다음에 앞으로 더 이익이 증가할 것 같으면 더 올라갈 수 있는 거고 그럼. 이렇게 따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렵다라는 거 압니다. 저희들도 쉽지 않아요. 여러분만 그러신 게 아니라 증권사 직원들도 지금 되게 힘들어해요. 그쪽도 물어보면 뭐 포모도 있고 못 따라한 거에 대한 불안감도 있고 되게 여러 가지들 교차하고 있는 건 여러분들만의 문제는 아닐 거고요. 제가 많이 만나보니까 전문가 집단도 비슷한 것 같아요. 예. 어려워하고. 예, 그만큼 지금 뭐 시장이 역사적으로 뭔가 자꾸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다 보니까 되게 당황하지 않느냐 싶습니다. 그게 어려운 거는 투자 경력자들이나 주린이들이나 거의 비슷한 네. 거고 요즘에도 외부 강연 많이 다니시잖아요. 근데 대부분 이제 좀 전문가 집단 중심으로 강연을 하시니까 대표님은. 뭐 가끔 하죠. 요즘은 잘 안 합니다. 근데 저는 요즘에 그 하도 초보자들 이렇게 강연 그래서 부르는 데가 있어서 좀 가보면은 정말 깜짝 놀라요. 막 EPS, PER도 모르고 투자 시작하신 분들이 정말 많아가지고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저도 그랬어요. 실적도 모를지 모르시는 분들 너무 많으셔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최근에 저희가 부동의 1위님하고 투자 초보 강의 이런 거 하거든요. 그거를 듣고 나서 그 다음에 이선엽 대표님의 투자 나침반 강의로 오시면은 요게 약간 계단 문턱이 이제 사라질 겁니다. 저희가 제로 투 원 강의라는 것도 하거든요.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투자자 초보 분들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도 좀 건전하게 시작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도 저희가 좀 가져봅니다. 왜냐면 장중에 물론 이제 오늘은 뭐 1% 이상 오르기는 합니다만 개장 초에 빠지는 날 있잖아요. 예. 그럴 때 왜 개인들의 매수 자금 요즘에 ETF 우르륵 들어와서 막 말아 올리고 이런 거 보니까 때로는 좀 무섭다는 생각도 안 들어요. 무서워요? 안 무서우세요? 되게 좋은 현상인데요. 이제 뭐 들어오는 초기일 텐데 뭐가 무섭습니까? 더 들어온다. 더 들어올 수밖에 없잖아요. 돈의 흐름과 돈의 흐름이 뭔가 큰 흐름들이 바뀌었잖아요. 우리만의 현상은 아니라니까요. 요즘 일본도 장난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거. 글로벌이 비슷해요. 그러니까 우리만 이런 건 아니야. 예. 주변에서 왜 그런 거 대표님한테 안 여쭤봅니까? 6천 가나요? 7천 그런 거 가나요? 얘기 안 해줘요. 의미 없어요. 아니 의미 있고 없고가 아니라 굳이 뭐 피곤하게 사실 뭐 돌아다니기도 힘들어 죽겠고 제일하기도 힘든데 굳이 그런 분들 일일이 대답할 필요도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너무 많이 물어보세요. 그러면 저는 제일을 언제 할 거면 또 하나 물어본다고 해서 나중에 또 틀리면 뭐라 그러실 거잖아요. 그죠? 뭐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저희들이 잘 맞췄을 때에 대한 베니핏은 아예 없어요. 그렇죠. 예. 굳이 피곤하게 살 필요 있습니까? 그냥 요즘 그래서 어디 가도 전 주식 얘기는 잘 안 해요. 굳이 뭐 추천해달라는 사람들 많은데 그렇죠. 제가 책임질 수 없으면 굳이 그걸 추천하는 게 맞습니까? 예. 잔파도를 타려고 하지 말고 마이크로한 것만 빠지려고 하지 말고 노이즈, 소음에 빠지지 말고 사실 그런 것만 걷어내도 사실 중심은 또 잡을 수 있는 그럼요. 거고요.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명쾌하게 또 중심을 잡을 수 있게끔 이렇게 소음을 걷어내는 역할을 이제 해주시는 이선엽 대표님께 감사드리고 월간 이선엽 2월호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예, 예,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